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저 다이오드 계속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레이저 동작의 위상 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브리 페롯형의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징, 레이저 다이오드의 변천 과정과 또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저 다이오드의 입력과 출력에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그 이득이라는 것, 개인을 우리가 이런 이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개인이 로스하고 같으면 이제 로스보다는 전체 캐비티 안에서의 로스보다 개인이 커야지 레이저로 동작을 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레이저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파장에 따라서 개인이, 여기 지금 이 그래프가 개인 그래프인데, 캐비티 안에서의 로스보다 개인이 전체가 작으면 LED로 동작, 그 특성이 캐비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ED로 동작을 하고요. 이 개인을 쭉 증가시켜서 로스와 일치를 시키면 이때부터 레이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와 게인을 일치된 이 점을 이제 문턱 동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로스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레이저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류의 입력과 출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게인을 증가시키는 것은 레이저 다이오드에 공급되는 순방향 전류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게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류가 증가되면 광출력의 세기가 증가되는데, LED는 전류에 따라서 처음부터 선형적으로 바뀌었다면, 레이저 다이오드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낮은 출력 파워를 가지다가 문턱 전류를 지나게 되면, 이 문턱 동작 지점인 문턱 전류를 지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문턱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순방향 전류에서는 LED로 동작을 하고요. 이 문턱 전류를 전류보다 큰 순방향 전류가 공급이 되면 그때부터 레이저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턱 전류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레이저로 출력되는 이 그래프의 연속선을 그어서 이 S축과 만나는 지점을 문턱 전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류는 약 한 10에서 30mA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레이저로 동작시키는 전류는 한 20에서 60mA 정도로 공급을 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레이저 다이오드의 입력은 LD로 흐르는 전류이며 출력은 LD의 한 면에서 나오는 빛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작아지면 활성 영역으로 주입되는 캐리어 농도가 낮아서 밀도 반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LED로 동작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밀도 반전이 일어나 레이저 동작이 시작되면 문턱 전류가 낮을수록 바람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턱 전류가 낮을수록 더 작은 전류에서도 레이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문턱 전류를 낮추는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저 동작 후 작은 전류의 증가에도 출력 광전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레이저 동작하는 기울기가 완만한 것보다 가파를수록 조금만 레이저가 전류가 공급이 돼도 출력이 훨씬 더 많이 출력이 되는, 이 기울기가 클수록 좋은 레이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저로 동작하기 위한 위상 조건입니다. 레이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득 조건이 우리가 배웠었고요, 앞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위상 조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이 이득 조건과 위상 조건이 함께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광자는 파동의 성질이 있으므로 레이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한번 왕복 후에 위상의 변화가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위상 조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파장만 공진기 외부로 출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 그 위상의 위상 한번 갔다가 다시 왔을 때의 위상의 변화가 ELK. EL은 이 공진기의 왕복 거리, K는 공진기 내부의 전파 상수. 이것이 EM 파이의 정수배, 그러니까 E 파이의 정수배를 가지는 빛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람다 m-1, 람다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파장들이 여기에 위상 조건과 동일한 파장들만 출력이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그 캐비티 안에서 다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 그 파장은 람다 m은 출력되는 파장은 정수 m분의 2nl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가 1, 2, 3, 4, 5, 6, 7, 8이 들어가면 각각의 파장이 이 정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n은 캐비티 내의 굴절률, 그리고 l은 그 캐비티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파장을 결정하는 것은 정수 m입니다. 그리고 이 m은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은 연속적이지가 않고 불연속적인 파장을 가지는 빛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를 레이저의 종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종모드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파수는 이 파장이 역수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ENL분의 MC가 됩니다. 그래서 파장과 주파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보시고요. 한 가지 저기를 보시면 이 정수 개수 파장은 이 정수 개수의 역수 관계고요. 주파수는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FP형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득 곡선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종모드는 출력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주모드라고 부릅니다. 주모드. 펀더멘탈 모드라고 부르는 주모드가 되겠습니다. 또 메인 모드라고도 하는데 이 주모드 다음에 큰 종모드를 부모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사이드 모드라고도 부르면서 세컨더리 모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다수의 종모드가 발생하므로 이것을 다중 모드 LD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자, 이게 X축이 파장이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이득 곡선이고 손실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지금 고려하지 않을 때 이 이득 곡선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 이득 곡선에 해당하는 빛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득 조건이 되겠죠. 여기다가 위상 조건인 이 FP 공진기의 종모드가 출력이 되는, 그래서 붉은색 모드가 파장에 해당하는, 이 붉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파장만 출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득 조건과 위상 조건 이걸 적어두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득 조건, 이득 조건, 위상 조건, 자, 그래서 자, 이게 종모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위상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득 곡선에 해당하는 것은 레이저의 이득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득 곡선이 손실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 이득 조건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자, 제일 이득 조건과 종모드가 이득 조건의 제일 큰 부분과 종모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큰 출력을 갖는 모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작아지는 이런 모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출력을 가지는 모드를 주 모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드들을 부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드 간의 간격은 델타 람다. 그리고 파장은 우리가 앞에서 위상 조건에서 파장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장을 바꿔주는 방법은 레이저 다이오드의 굴전류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캐비티의 길이를 바꿔줌으로써 이 파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모드를 가장 출력이 세게 나오는 지점으로 그리고 이득 조건에서 최대점에 맞도록 이 주모드를 위치를 시키는 조건으로 LD의 캐비티 길이를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PI 곡선이라고 하는 광출력과 순방향 전류에 대한 곡선을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문턱 전류가 되기 전까지는 LED로 동작을 하는데 이것은 자연 방출이 나고요. 자연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은 LED처럼 브로드하면서 출력이 아주 낮은 출력을 갖는 광으로 스펙트럼을 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턱 전류를 바로 지났을 때는 그때부터 레이저로 동작을 하긴 하지만 이 종모드들이 부모드에 해당하는 종모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인 주모드와 이렇게 종모드가 부모드가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방향 전류를 키워주면 이 부모드들은 이제 줄어들고요. 종모드가 그 출력을 세게 갖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부모드들이 이렇게 조금 출력이 낮아지는 그런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아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모드 사이의 간격을 델타 람다라고 하고요. 종모드 사이의 간격은 앞에서 보면 이 주모드와 부모드의 사이가 델타 람다다. 이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람다 m에다가 람다 m 플러스 1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n분의 2nl에다가 m 플러스 1에 2nl 빼주면 근사적으로 2nl분의 람다 m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주파수의 간격으로 계산을 해주면 간단하게 2nl분의 c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파장으로 봤을 때 그 종모드 사이 간격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종모드 사이 간격을 수식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 파장 자체 파장에 의해서 이 사이 간격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x축이 파장이기 때문에 지금 x축이 파장이니까요. 파장인데 이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파장에 대해서 이 종모드의 간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파장에 따라서 종모드 간격이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x축이 주파수로 했을 때는 똑같은 광 스펙트럼이지만 이걸 주파수로 바꾸면 그 종모드 간의 간격, 주파수 간격은 이 그림과 같은 동일한 간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 간격이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지 않고요. ENL분의 C 해서 모든 게 상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항상 어떤 주파수, 중심 주파수를 가지더라도 이 종모드 간의 간격은 동일한 간격을 가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굴전류 N의 주파수 의존성을 무시한다면 종모드 사이 간격의 L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진기 길이는 2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이며 그리고 주파수로 보면은 100에서 200 기가헤르츠 됩니다. 이 길이 정도 2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면
여기서 100에서 200GHz의 종모드 사이 간격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가 200이니까 200에 해당하는 것이 100일까요, 200일까요? 여기가 종모드 간의 간격이 길이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200인 경우는 100에 해당이겠고 400인 경우는 200에 해당이 되겠죠. 400인 경우가 100에 해당이 되고 200인 경우가 200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보면 중심 파장이 800나노미터에서 동작을 하고요. 길이가 600 마이크로미터인 페브리페롯형 LD가 있다. LD의 활성 영역이 굴절률이 3.6일 때 종모드 사이 간격 델타 F와 델타 람다 이 두 식을 가지고 델타 F로 구하면 69.4GHz고요. 델타 람다를 구하면 0.17나노미터입니다. 근데 여기 델타 람다는 중심 파장이 850일 때 그렇습니다. 자, 길이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델타 F와 델타 람다는 길이에 둘 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종모드의 간격은 2배로 증가한다. 죄송합니다. 자, 페브리페로트형 공진기 구조를 갖는 LD는 다수의 종모드를 발생시키므로 이것을 다중모드 LD라고 부릅니다. 이 다중모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광섬유에 배웠던 다중모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광섬유에서는 그 전파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드를 가진다 이런 것으로 보신다면 여기서는 레이저 구조에 의해서 출력되는 그래서 여러 주파수를 가지는 빛들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광섬유에 대한 다중모드와 이 레이저에 대한 다중모드를 다음에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 차이점과 또 유사점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모드 LD의 각 종모드는 군속도 분산 때문에 광섬유 안에서 조금씩 다른 속도로 전파된다. 왜냐하면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군속도 분산의 곱이 10기가 bps 킬로미터 우리 BL 곱이 있죠. BL 곱이 이걸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L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 변천과 종류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해결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P 공진형 갈륨 아세나이드 LD가 1세대 광통신에 사용됐고요. 가장 P 반도체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사이에 공진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미러를 달아서 아주 심플한 페르페롯 공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동종 접합의 구조고요. 활성 영역을 넓게 분포하여 문턱 전류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전류를 많이 공급해줘야지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집속시켜 광섬유와 결합하기 어렵고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제 향후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접합, 우리가 이중의 이종접합 구조를 가지는 LED와 비슷하게 이종접합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P형과 N형 사이에 이렇게 공핍층을 다른 구조의 활성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집중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양쪽 측면을 거치게 처리하여 빛이 바깥으로 투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LD의 전체 폭에 걸쳐 넓은 영역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광폭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부릅니다. 그래서 출력이 아주 넓게 출력이 되고 또 전류가 이 넓은 영역에 전류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 공급이 높게 설정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순방향 전류가 흐를 때 이중접합의 구조에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 그래서 P형과 N형 사이에 동중접합 사이에 서로 재료가 다른 어떤 물질을 공핍층으로 만들어서요. 여기가 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층을 만들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빛이 방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P형과 N형 구조의 밴드갭 에너지보다 이 활성층의 에너지는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활성층에서 그 광자 밀도가 집중되어 있고요. 또 이 활성층이 이쪽 P형과 N형 반도체보다 굴절률이 한 5% 정도 크기 때문에 이 광섬유의 그 코어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광이 집중적으로 출력이 되면서 또 광섬유의 코어 역할을 해주니까 이 활성 영역에서 빛이 왕복 운동 가이딩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광을 집광시키고 또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이중접합 구조의 반도체 레이저는 단결정의 반도체 기판 위에 격자 상수가 비슷한 여러 화합물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격자 상수가 서로 틀리면 결정 결함이 발생해서 비발광 재결합율이 증가해서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정상에서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격자 상수의 불일치가 0.1% 이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원하는 파장을 얻기 위해서는 0.6%까지 불일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격자 상수의 불일치를 통해서 그 파장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파장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출력은 좀 떨어져도 파장을 선택하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 영역에 해당하는 재료와 그 파장의 출력 범위 또 사용되는 기판의 재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에서 1.7 마이크로 범위의 파장을 갖는 광파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이 두 가지 저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이 파장에서 저희가 방통신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50대 파장 대역을 여기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재료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띠 모양의 LD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폭 LD의 단점을 이 광폭 LD의 단점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넓고요. 그래서 문턱 전류가 높다. 그러면 전력 소모량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D 폭 전체에 걸쳐서 빛이 방출되므로 광섬유 코어로 집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활성 영역 폭이 W로 제한된 띠 모양의 LD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광폭 LD는 이 전체에서 빛이 나왔다면 여기 띠 모양 LD는 여기서 그 활성 영역을 좁혀서 여기 일부분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금속면을 이렇게 띠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내려온 띠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전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면 활성 영역 중에 폭 W 이외에는 저항값을 높이거나 또는 SiO2 같은 전련체를 장착해서 전류의 흐름이 폭 이내로 제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금 골짜기 진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전류가 공급돼서 활성 영역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전류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SiO2가 양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련층을 만들어서 이제 전련층이 없는 부분으로만 전류가 공급되게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전류 흐름은 활성 영역의 이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광출력 역시 띠 모양으로 제한되고요. 이것을 이득 도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득 부분을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광섬유의 코어 역할을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출력되는 것을 보면 이쪽 부분으로는 30에서 40도의 그 수직 횡모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수평 횡모드는 9에서 10도 정도가 나옵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여기는 왜 10도 정도고 여기는 30도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을 배웠었죠. 회절. 그래서 회절의 슬릿의 간격이 좁으면 그 빛이 방사되는 그 퍼지는 각도가 더 크게 퍼집니다. 이게 회절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슬릿의 간격을 넓히면 방사되는 각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활성 영역의 W 방면으로는 이 간격이 그러니까 W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이 활성층의 두께보다 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방사 각도가 좁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두께 D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더 넓게 이게 방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릿의 이 지금 여기 활성 영역을 이제 하나의 슬릿으로 보면 이 방사되는 각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굴절률 도파형 인덱스 가이딩 LD인데요. 레이저 출력이 증가하면 방사 형태가 달라지는 이득 도파형 LD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자, 띠 모양 안으로 전류를 제한할 뿐 아니라 횡축 방향으로 활성 영역의 굴절률을 변화하여 활성 영역이 막대 모양의 도파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활성 영역이 아까는 이제 활성 영역이 이렇게 활성 영역 전체에다가 전류를 이 부분에만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활성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도 활성층입니다. 전류가 공급되는 층이 여기이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데요. 근데 굴절률 도파로형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둔덕이라고 하는 공간을 둬서 이 부분을 굴절률이 집중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높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성 영역에서 만들어진 빛이 이 굴절률이 높은 부분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 변화에 따라서 약굴절 도파형, 강굴절 도파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둔덕 도파로라고 하는데요. 약굴절률이 도파형 LD 중에 따라서 한 40에서 60mA 정도 되고요. 문턱 전류가 횡축 방향으로 굴절률 차이는 아주 작을 뿐 아니라 공정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므로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횡축 방향으로 굴절률 차이가 네네네. 그다음에 구조가 간단하고 제조 비용이 낮아 일부 응용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공정 조건에 따라서 굴절률 변화가 굴절률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작이 어렵다. 그 조건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매몰 이중 접합 구조인데요. 매몰 이중 접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굴절률의 도파로형 LD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굴절률이 여기 앞에서 살펴본 것은 활성 영역이 전체를 차지했다면 여기서는 도파로와 바로 붙어 있는 부분에서만 활성 영역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방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활성 영역이 굴절률이 낮은 주위 영역에 둘러싸여 매몰되어 있어서 이걸 매몰 이중접합이라 부르고요. 횡축 방향으로 굴절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출력되는 빛이 잘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빛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기가 집중적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가 알겠네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빛이 만들어지면 이 차이가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빛이 여기로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로도 이쪽 방향 활성 영역 반대로도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를 시켜주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집중적으로 빛이 퍼지지 않고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턱 전류가 아까는 한 60mA였는데 여기는 한 20mA까지 낮아졌고요. 그래서 광통신에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식각 매사 구조라든지 뭐 이중 채널 평판형 구조라든지 이건 이제 제조사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데 기본적으로는 활성 영역에다가 광도파로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 자, 매물 이중접합 구조를 이제 계속 살펴보면 대부분의 광통신에서 이 구조를 사용하고요. 활성 영역 폭과 두께에 의해서 출력되는 빛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W와 D는 LD의 횡모드, 우리가 위상 조건에서 이제 종모드를 배웠는데 횡모드는 공간상의 모드입니다. 이걸 스페셜 모드, 공간상의 모드, 공간상으로 이렇게 모드가 나오는데 이것을 횡모드라 부릅니다. 횡모드는 출력관의 공간 분포, 즉 방사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활성 영역의 길이는 종모드를 결정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활성 영역의 길이는 종모드를 결정하고 이 활성 영역의 폭은 횡모드를 결정한다. 이런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공간 모드, 이렇게 공간 모드가 이게 출력이 되면 광섬유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레이저 동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이해를 했고요. FP형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징을 이해했고, 종모드 사이의 간격을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조와 그리고 그 장단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